월급은 오르는데도 통장은 왜 항상 비어 있을까요? 오늘은 그 진짜 이유와 해결할 수 있는 돈 버는 세 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 인생입니다. 월급이 입금되자마자 사라지는 그 묘한 느낌, 아마도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월 초에는 풍족했던 통장 잔고가 월말이 되면 어김없이 바닥을 드러내는 현상. 이것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겪는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이러한 금전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려면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방법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게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문제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월급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소비 수준이 올라가는 현상을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경험하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재정적 함정입니다. 월 3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보너스나 승진으로 350만 원을 받게 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외식 횟수가 증가하고 조금 더 비싼 브랜드의 옷을 구매하며 여러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는 등 전반적인 소비 수준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비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어 자신의 소비 패턴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 수입 50만 원 중 생활 수준을 올리며 40만 원을 소비하면 저축은 단 10만 원만 늘어납니다. 겉으로는 월급이 16.7% 증가했지만 실제 저축 능력은 그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적 자유를 달성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실질적인 자산 증가는 거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번 상승한 생활 수준은 쉽게 낮추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경우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혼, 이사, 자동차 구매 같은 중요한 생애 사건들은 일시적인 지출 증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한번 늘어난 고정비는 줄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는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할부금, 보험료, 주차비, 연료비 등 여러 고정 지출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이런 비용들은 대부분 쉽게 줄이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일단 시작되면 수년간 지속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장기적 비용 부담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월세 70만 원이던 사람이 결혼 후 전세 대출 상환으로 월 40만 원이 추가된다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이는 단순히 월 40만 원이 줄어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투자 여력이 감소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정적 유연성과 안정성이 크게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고정비가 늘면 변동비를 줄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저축 여력이 감소합니다. 많은 직장인이 자산 관리를 은행 예적금에만 의존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연 23%일 때 예금 이자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의 저금리 환경에서는 이 격차가 더욱 두드러지며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2% 이자에 맡긴 1,000만 원은 실질 구매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3%라면 명목상으로는 돈이 늘어나도 1년 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는 오히려 1%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수년간 지속되면 예금만으로는 자산을 효과적으로 불려나가기 어렵습니다. 수수료가 높은 펀드나 특정 상품에 몰아넣는 집중 투자도 장기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수료는 장기 투자 수익률을 크게 잠식할 수 있으며 단일 상품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은 분산 투자의 이점을 놓치고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에 취약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됩니다. 금융 지식 부족으로 자산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체계적인 투자 원칙이나 자산 배분 전략 없이 감정적인 결정이나 주변의 추천에 의존하여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자산 증식에 큰 장애물이 되며 적절한 금융 교육과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해결책, 돈 버는 세 가지 방법을 차례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소득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월급만으로는 재정적 성장에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업이나 프리랜스 활동 또는 사이드 비즈니스를 통해 다양한 소득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확장해 나가는 점진적 접근법입니다. 처음부터 큰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이때 자신의 본업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미 익숙한 분야에서 시작하면 진입 장벽이 낮고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소규모 기업이나 스타트업의 SNS 채널 운영을 대행하여 월 3,0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업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도 업무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부업을 시작할 때 목표 금액은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목표는 좌절감을 줄 수 있고 너무 낮은 목표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월 2,050만 원 정도의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면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고 장기적인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금액은 본업에 큰 지장 없이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연간으로 환산하면 24만 600만 원이라는 상당한 추가 소득이 됩니다. 부업이 안정화되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 시스템과 외주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이는 시간 투입 대비 수익을 극대화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업무는 자동화 툴이나 외부 프리랜서에게 위임함으로써 자신은 핵심 업무와 전략적 의사결정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체계화하면 추가적인 시간, 투자 없이도 비즈니스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현재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이 부업으로 월 40만 원을 추가하면 연 48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깁니다. 세후로 약 384만 원 세율 20% 가정이 남는다고 해도 이 금액을 투자에 돌리면 복리 효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자산을 효과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수동적 소득을 늘려나가는 전략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자본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단,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여유 자금과 기본적인 안전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급하게 회수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여유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이는 모든 투자 여정의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일반적으로 36개월치의 생활비를 유동성 높은 계좌의 여유 자금으로 보유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건강 문제, 예상치 못한 큰 지출에 대비하는 필수적인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여유 자금이 마련되었다면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연금 상품과 퇴직연금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이러한 상품들은 세금 또는 감면 혜택을 통해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본격적인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낮은 비용으로 운용되는 ETF 및 인덱스 펀드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들은 분산 투자의 이점을 제공하면서도 전문가보다 장기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으며 낮은 수수료로 인해 실질 수익률이 높게 유지됩니다. 투자 여정이 안정화되고 추가적인 여유 자금이 생기면 배당주, 우량 채권, 부동산이나 대체 투자 상품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이러한 다양한 자산 클래스의 조합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분산시키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보다는 적립식 투자 방식을 활용하면 시장의 단기적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시장의 상승 추세를 활용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투자 상품을 선택할 때는 항상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단일 종목이나 섹터에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다양한 자산 클래스와 지역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분산 투자 전략은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이나 특정 섹터의 하락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장기 투자 전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매년 또는 분기별로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리밸런싱하여 원래 계획했던 자산 배분 비중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자동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효과를 가져오며 감정적 판단을 배제한 체계적인 투자 원칙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투자 전략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매월 20만 원을 연 평균 6%의 수익률로 20년 동안 꾸준히 적립해 나간다면 복리 효과에 의해 최종적으로 약 7천만 원대의 상당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원금만 모았을 때의 4,800만 원보다 2,200만 원 이상 늘어난 금액으로 투자의 장기적 효과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시장의 변동성과 경제 상황에 따라 실제로는 다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수익률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등락을 반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세 번째는 지출의 품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스마트 스pen딩이라고 불리는 전략적인 지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적절한 투자와 지출이 장기적으로 더 큰 가치와 절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품질이 좋은 제품에 조금 더 투자하면 자주 교체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치 있는 지출에만 돈을 쓰는 습관입니다. 이는 자신의 삶의 질과 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항목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지 않은 지출은 과감히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접근법입니다. 고정비를 점검하세요.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한번 설정해 놓으면 잊기 쉽지만 이러한 고정 지출이 장기적으로 재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모든 구독과 요금제, 보험을 재검토하세요. 현재 사용 중인 모든 서비스가 정말 필요한지, 더 저렴한 대안은 없는지, 혹은 가족요금제나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간 쓰지 않은 구독이 있다면 과감히 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에 매달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좀비 구독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큰 지출은 비교 구매하세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러 옵션을 비교하면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최대 20%까지 절약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동차, 가전, 보험 등은 대출 조건과 장기 비용을 비교해 결정하세요. 초기 구매 가격뿐만 아니라 유지비, 보험료, 에너지 효율성, 감가상각 등 총 소유 비용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입니다. 충동 구매를 방지하세요. 감정에 휘둘린 소비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지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구매 전 72시간 룰을 적용하거나 장바구니에 3일간 놔두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예산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차분히 고민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단순한 방법만으로도 충동 구매를 약 70%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이체로 저축과 투자 계좌로 바로 보내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기 Pay Yourself First 원칙에 따라 소득이 들어오는 즉시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저축하거나 투자하도록 설정하면 남은 금액 내에서 지출 계획을 세우게 되어 불필요한 소비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입니다. 월 30만 원의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면 연 360만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매우 큰 자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당장 한 달 안에 할 수 있는 31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달간 모든 지출을 기록하세요. 항목별로 정리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구독 멤버십 3개 이상 해지하세요. 셋째, 여유 자금 목표를 수립하세요. 현재 생활비의 3개월치부터 시작하세요. 넷째,
월 소득의 최소 10%를 자동이체로 투자 계좌로 이체하세요. 다섯째, 부업 아이디어 한 개를 선정하고 작은 목표로 시작하세요. 포트폴리오 예시입니다. 월급 300만 원 가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유 자금은 생활비 3개월치, 예를 들어 생활비가 200만 원이면 비상금은 600만 원입니다. 투자 적립은 월 소득의 10%인 30만 원으로 설정합니다. 부업 수입은 전액 투자하거나 빚상환에 우선 투입하세요. 리스크 안내입니다. 시장은 변동합니다. 단기 수익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적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업 시작이 두려워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시간씩 투자해보는 것으로 시작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투자하면 무조건 손해 아닌가요? 분산과 장기 투자가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한 곳에 몰아넣지 마세요. 월 10% 적립은 부담돼요. 처음엔 3-5%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늘리세요. 오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월급이 올라도 돈이 없는 이유는 소비 패턴, 고정비 증가, 비효율적 자산 배분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소득 구조 변경, 투자 확대, 지출 최적화의 세 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31플랜을 실행해 보세요.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은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계획부터 다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가 정확히 어디에서 나오는지, 실제로 성과를 만드는 계획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목표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인생입니다. 같은 조건, 다른 결과. 제가 지난해 프로젝트에서 비슷한 조건과 환경에 놓인 두 팀의 성과를 면밀히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팀 모두 구성원들의 역량과 경험이 비슷한 수준이었고, 프로젝트 진행 기간도 동일했으며, 팀원 수와 인원 구성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두 팀 모두 같은 교육을 받고, 동일한 리소스와 지원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한 팀은 초기 설정한 목표를 무려 130%나 초과 달성했고, 다른 팀은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차이가 단순히 운이나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팀의 프로세스와 접근 방식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명확한 공통분모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계획의 깊이와 구조,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 초기 단계에서의 접근 방식과 시작점이 이후의 모든 실행과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첫째, 목표의 명확성. 무엇이 성공인가를 정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목표 설정이 너무 모호하고 막연하다는 점입니다.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실행 방향을 잡기 어렵고 성취감도 느끼기 힘들어집니다. 성공하자, 부자 되자 같은 표현들은 의도는 좋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너무 추상적인 출발점입니다. 이런 모호한 목표는 결국 실행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제가 여러 팀을 관찰하면서 권장하는 방법은 목표를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목표는 쉽게 변형되고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내 신규 고객 200명 확보, 월 매출 1,200만 원 달성, 고객 유지율 85% 이상 유지와 같이 수치와 기한이 포함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면 누가,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고 진행 상황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공 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면 일상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와 명확한 기한으로 세분화하면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고 그런 일관된 행동들이 모여 결국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역량의 분해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능력이나 자원이 필요한지 먼저 상세하게 리스트업합니다. 영업 역량이 필요한가요? 콘텐츠 제작 능력인가요? 고객 서비스인가요? 아니면 기술적인 개발 역량이 필요한가요? 각 역량 영역별로 세부적인 스킬셋까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조직이나 개인의 역량 수준을 객관적이고 솔직하게 평가합니다. 이때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와 실제 성과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기 평가뿐만 아니라 동료, 관리자, 때로는 고객의 피드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세요. 그 다음 역량 격차를 메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합니다. 교육이나 워크숍으로 내부 역량을 채울지, 외주 파트너에게 특정 업무를 맡길지, 내부에서 잠재력 있는 사람을 발굴해 집중 육성할지, 아니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할지 우선순위와 타임라인을 명확히 정하세요. 각 방법의 장단점과 비용, 시간 효율성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역량을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과 지원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눠서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핵심 역량은 조직의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능력이며, 지원 역량은 핵심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집중 투자할지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핵심 역량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실행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역량 분석과 개발 계획은 전체 목표 달성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원과 시간 배분 리소스를 현실적으로 잡아라.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함정 중 하나는 필요한 자원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실수입니다. 이런 오판은 프로젝트 중간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예산, 인적 자원 마이너스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희망적 사고가 아닌 데이터와 경험에 기반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캠페인을 기획할 때는 단순히 광고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기획과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 디자인 및 영상 제작 비용, 광고 집행을 위한 미디어 예산, 그리고 캠페인 이후 증가할 고객 문의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인력까지 모든 요소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전체 계획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원 배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버퍼를 두는 것입니다. 예상보다 2030%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처음 시도하는 프로젝트일수록 더 넉넉한 버퍼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시간 블로킹과 일상 루틴 작은 습관을 설계하라. 목표는 매일의 행동으로 쌓입니다. 아무리 거창한 비전과 계획을 세워도 일상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시간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목표 달성은 결국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간 단위로 시간 블록을 만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일일 단위는 너무 세부적이고 월간 단위는 너무 광범위하여 현실적인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는 캘린더에 미리 고정해두고 자신의 에너지가 가장 높은 시간대에 핵심 업무를 집중적으로 배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 관리가 아닌 에너지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 11시는 창의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기획 전략 업무, 오후 2시 4시는 소통과 대응이 중심인 고객 응대 실행 업무처럼 자신의 생체 리듬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루에 꼭 해야 할 23가지 핵심 과제를 미리 정해놓으면 의사결정 피로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오늘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라는 고민에서 벗어나 바로 실행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은 일상 루틴이 꾸준히 쌓이면 개인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것이 모여 결국 조직 전체의 실행력과 성과를 크게 높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피드백 루프와 조기 검증 계획은 가설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모든 계획은 검증이 필요한 가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하고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만 현실 세계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가득 차 있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계획을 실행 전에 작은 단위로 쪼개어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는 대규모 리소스를 투입하기 전에 작은 규모의 실험을 통해 계획의 핵심 과정들을 먼저 검증하는 접근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신규 서비스나 마케팅 캠페인을 전체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소규모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제 데이터와 사용자 반응을 수집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2단계에서 수집된 인사이트는 전체 론칭 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수집된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엇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어떤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요소들은 과감하게 수정하거나 제거하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감정이나 직관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피드백 루프와 조기 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자원 시간, 인력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최대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험의 결과가 모여 큰 성공의 청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6번째는 책임 구조와 투명성, 실행력을 만드는 규칙. 계획이 있어도 책임이 불분명하면 실행이 잘 안 됩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 있더라도 누가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책임질지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면 그 계획은 단순한 문서에 불과하게 됩니다. 팀 내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맡는지, 어떤 지표를 책임지는지를 명확히 하세요. 작업이 시각화되고 공개되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모든 구성원이 서로의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는 환경은 자연스러운 동기부여와 건강한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또한 작은 승리를 공표하면 팀의 모멘텀이 생깁니다. 중간 목표 달성이나 작은 성공 사례를 정기적으로 축하하고 인정하는 문화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 팀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성과 대시보드를 만들고 주기적으로 성과를 공유하면 실행 속도가 달라집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시각적 지표는 팀원들에게 현재 위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어 의사결정과 우선순위 설정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7번째는 리스크 관리와 플랜 B 실패에도 대비하라. 계획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계획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잠재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발생 가능성이 높고 영향력이 큰 리스크 3가지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리스크 관리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중요 단계마다 대체 가능한 플랜 B를 미리 준비해두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혼란과 지연 없이 신속하게 대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최종 목표 달성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저는 모든 중요한 계획을 세울 때마다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가를 먼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사전 준비는 실제 문제 발생 시 감정적 대응 대신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계획을 단순한 문서, 작업이나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실행 가능한 실천 체계로 만들어 나갑니다. 이들은 거대한 목표를 작은 단위로 체계적으로 분해하고 팀과 개인의 역량을 정확히 평가하여 과제에 맞게 배치합니다. 또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설계하여 에너지와 집중력이 최대화되는 시간대에 중요한 작업을 배치하고 작은 실험과 검증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면서 점진적으로 확신을 쌓아갑니다. 더불어 명확한 책임 구조를 확립하고 성과를 촉진하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설계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대안을 미리 준비해둡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합될 때 비로소 뛰어난 성과가 창출됩니다. 이것이 바로 계획과 실행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서 단 하나의 요소라도 내일부터 당장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직접 체감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령이나 기술이 아니라 재정적 성공을 이루는 근본 원칙들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출근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노력과 근면이 항상 재정적 안정이나 부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직장인이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지만 평생 돈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들의 노력에 비해 재정적 보상이 적을까요? 핵심 원인은 돈의 작동 방식과 부를 만드는 올바른 재정 습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은 단순히 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은 관리하고 불려야 하는 자산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고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과 돈에 대한 관점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원칙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버핏의 말 속에는 월급 생활자가 부를 쌓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돈을 일을 시켜라. 버핏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일하지 못하면 평생 일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월급은 노동의 대가일 뿐 무한정 늘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자산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자산을 통해 노동 외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복리의 작동을 이해하라. 버핏은 복리의 힘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작은 금액의 정기적 투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10년, 20년 후 결과는 조기 시작과 꾸준함에 크게 좌우됩니다. 부는 한 번의 큰 성공이 아니라 일찍 시작한 꾸준한 투자에서 옵니다. 셋째,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 버핏은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가 최고의 투자라고 했습니다. 직장인에게 가장 확실한 자산은 자기 역량입니다. 지식, 기술, 건강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얻습니다. 넷째, 욕망과 두려움을 통제하라. 버핏은 다른 사람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하라라고 조언했습니다. 투자에서 감정은 가장 큰 적입니다. 대중 심리에 휩쓸리지 말고 원칙과 이성으로 판단하세요. 다섯째, 소비보다 저축과 투자를 먼저 하라. 버핏의 충고는 단순합니다.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소비하라. 월급을 받으면 먼저 일정 금액을 저축 투자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세요. 이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재정 궤적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월급쟁이가 알아야 할 5가지는 이렇습니다. 돈을 일하게 하라. 복리의 효과를 신뢰하라.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 욕망과 두려움을 관리하라. 저축과 투자를 우선하라. 워렌 버핏은 단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니라 돈에 대한 철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당신의 소비가 단순한 지출로 끝날지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뀔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는 한순간의 대박이 아닙니다. 복권처럼 삶이 단번에 바뀌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합니다. 매달 얼마를 저축 투자할지 정하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그 단순한 반복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버핏은 성공은 특별한 재능보다 습관에서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부의 비결이 특별한 무언가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욕망을 억제하고 조급함을 이기며 원칙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오랜 시간 동안 큰 결과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매달 고정 지출을 점검하세요. 커피값, 구독료, 충동구매 같은 작은 지출이 쌓이면 큰 돈이 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그 금액을 투자로 돌려보세요. 이는 단순 절약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전환입니다. 둘째, 재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세요. 막연한 부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내 집 마련,
20년 내 은퇴 자금 등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가 있어야 계획을 세우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이 이해하는 분야에만 투자하세요. 버핏의 조언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마세요. 유행을 쫓기보다 자신이 알고 믿을 수 있는 자산에 장기 투자하세요.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투자에는 손실이 따릅니다. 중요한 건 단기 실패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버핏도 실수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다섯째, 시간의 힘을 믿으세요. 버핏은 시간은 좋은 기업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좋은 자산을 오래 보유하면 복리 효과가 누적됩니다. 무엇을 오래 보유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부를 만드는 핵심은 돈 자체가 아니라 태도와 철학입니다.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태도가 결국 재정적 자유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 소비는 단순한 만족을 위한가? 아니면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부자가 되는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고 자신에게 투자하며 원칙을 지키는 삶이 결국 자유와 풍요로 이끕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